어둠 속에서 손끝이 닿았다. 코코아 버터 향이 코끝을 스쳤고 그 향 속에 섞인 낯선 체온이 온몸의 감각을 깨웠다. 손바닥 위로 전해지는 그녀의 피부는 내가 알던 어떤 여자의 것과도 달랐다. 비단처럼 매끄러운데 그 아래로 단단한 근육의 탄력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적극적인 그녀의 움직임, 나를 압도하는 분위기, 그리고 어떤 자세에서도 나의 몸을 뱀처럼 휘감았다. 그녀가 내 귀에 속삭였다. 영어와 서툰 한국어가 뒤섞인 달콤하고 뜨거운 숨결이었다. 준혁, 긴장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다. 25해를 살면서 수많은 여자를 만져왔다고 자부했던 이 손이 이 순간만큼은 처음 여자를 만지는 소년의 손처럼 떨리고 있었으니까. 강준혁, 경영학과의 카사노바, 과 MT에서 여자 셋의 번호를 동시에 따내고 학생회관 앞에서 장미꽃 한 송이로 미팅 상대를 사로잡던 남자.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여자 때문에 떨 일은 평생 없을 거라고 했다. 그런 내가 지금 떨고 있다.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을 위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일화 소문. 1996년 가을. 대구의 공기는 아직 여름의 꼬리를 붙들고 있었고 캠퍼스의 은행나무들은 이제 막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던 때였다. 나는 그의 3학년이었고 세상이 내 것인 줄 알았던 25이었다. 그 무렵 캠퍼스에 소문 하나가 돌았다. 미국에서 교환학생이 온다는 소문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화제가 될 리 없었다. 소문의 핵심은 따로 있었다. 흑인 여학생이라는 것이었다. 96년의 대구다. 외국인 자체가 드문 시절이었다. 간혹 캠프 페이지 근처에서 미군을 마주치는 것 말고는 외국인을 볼 일이 거의 없던 때였다. 하물며 캠퍼스 안에 흑인 여학생이라니. 학과 게시판 앞에서, 학생회관 식당에서, 도서관 흡연실에서 너도 나도 한마디씩 했다. 야, 미국 흑인 여자가 온대. 아버지가 캠프 페이지 장교라더라. 나는 별 관심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관심보다는 호기심이라 해야 맞을 것이다.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봤던 미국 영화 속 흑인 여배우들. 할베리, 제닛 잭슨. 그 풍성한 머리카락과 리듬감 넘치는 몸짓은 화면 저편의 이야기였고 내 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그때까지는. 문제는 정태였다. 같은과 동기이자 유일하게 나보다 여자를 못 사귀는 놈이었는데 그 녀석이 그 학기에 영문학 교양을 신청해 놓고는 겁을 먹었다. 야, 준혁아, 나 혼자 영문학 듣기 좀 그런데. 같이 듣자. 미쳤냐, 영문학을 왜? 학점 잘 준대. 그리고 그 미국 여자애가 그 수업 듣는다더라. 교수가 영어 잘하는 학생 옆에 앉히고 싶어 한다는데. 나는 웃었다. 흑인 여학생 옆에 앉겠다고 교양 수업을 바꾸자니 정태다운 발상이었다. 하지만 이미 그 학기 학점 계산은 끝난 상태였고 남는 교양 학점 3점짜리 하나 더 듣는다고 죽을 일은 아니었다. 그렇게 수강 신청을 바꿨다. 정태 때문이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다. 영문학 개론.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 인문관 3층 3번째 강의실. 첫 수업날 나는 정태와 강의실 뒷줄에 앉았다. 교수가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고 앞줄 창가 쪽에 빈자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학생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미국 여학생은 아직 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출석이 반쯤 진행되었을 때 강의실 문이 열렸다.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강의실이 조용해졌다고 하면 진부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랬다. 마치 누군가 리모컨으로 볼륨을 줄인 것처럼 수군거림이 일시에 멎었다. 그녀가 들어왔다. 첫인상은 크다였다. 한국 여학생들 사이에서 그녀는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17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키에 어깨가 당당하게 펴져 있었다. 짙은 갈색 피부는 강의실 형광등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고 촘촘하게 따아 올린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 그것뿐이었는데도 그녀에게는 캠퍼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존재감이 있었다. 그녀가 웃었다. 교수를 향해, 학생들을 향해, 강의실 전체를 향해. 거리낌 없이 환하게. 하얀 치아가 드러나는 활짝 핀 웃음이었다. 한국 여자들은 웃을 때 손으로 입을 가리곤 했다. 그녀는 가리지 않았다. 그 웃음에는 부끄러움이라는 게 끼어들 틈이 없었다. 하이, I'm 베키 윌리엄스. 나이스 투 미츄. 서툴지만 또렷한 한국어가 이어졌다. 안녕하세요. 베키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호의적인 웃음이었다. 그녀는 교수가 가리킨 앞줄 창가 자리에 앉았고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며 뒤를 한번 돌아봤다. 그때 눈이 마주쳤다. 나는 여자에게 먼저 눈을 돌리는 법이 없는 남자였다. 그것이 내 방식이었다. 눈이 마주치면 먼저 웃어주되 절대 먼저 쳐다보지는 않는다. 여자가 먼저 의식하게 만든다. 카사노바의 기본 중에 기본이었다. 그런데 그날 나는 먼저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눈이 마주치자 아주 가볍게 고개를 까딱하더니 돌아앉았다. 아무렇지 않게 마치 강의실 뒤편의 남학생 하나쯤은 풍경의 일부라는 듯이 카사노바 강준혁이 무시를 당한 것이다. 생전 처음 정태가 팔꿈치로 내 옆구리를 찔렀다. 야, 좀 괜찮은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가슴 어딘가에서 아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 하나가 눈을 뜨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정복욕도 호기심도 아니었다. 그것은 설렘이었다. 그리고 그 설렘이 나를 어디까지 데려갈지 그때의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화 끌림. 앞줄 창가 자리에 베키 윌리엄스. 그녀는 수업 시간마다 나의 시선을 잡아끄는 존재였다. 교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도 필기를 하다가 볼펜을 돌리는 습관도 한국 여학생들과는 결이 달랐다. 무엇보다 그녀의 웃음이 그랬다. 재밌으면 온몸으로 웃었다. 어깨가 들썩이고 손뼉을 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조신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법한 웃음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웠다. 마치 웃음이란 원래 그렇게 웃는 것이라는 듯이. 두 번째 수업이 끝나고 나는 기회를 잡았다. 인문관 앞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뽑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평소에 나라면 여유 있게 말을 걸었겠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다. 영어로 말을 걸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었다. 뭐, 핑계라면 핑계다. 하이. 유아. 베키 라이트.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자판기 캔커피를 손에 든 채 나를 올려다보는 아니 그녀는 키가 컸기 때문에 거의 눈높이를 맞추며 바라봤다. 그 눈동자가 가까이서 보니 짙은 갈색이었다. 그 안에 형광등 불빛이 작은 별처럼 박혀 있었다. 응, 맞아. 너는? 한국어였다. 서툴지만 분명한 한국어. 강준혁? 경영학과. 아, 뒤에 앉는 사람. 그녀가 기억하고 있었다. 풍경의 일부인 줄 알았던 내가 그녀의 기억 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사실에 묘한 기쁨이 밀려왔지만 나는 표정을 관리했다. 카사노바에게도 체면이라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카사노바의 기술은 베키에게 통하지 않았다. 은근한 눈맞춤, 의미심장한 미소,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 한국 여자들에게 백발백중이던 나의 무기들이 그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녀에게는 밀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좋으면 좋다고 했다. 싫으면 싫다고 했다. 재미있으면 크게 웃었고 화가 나면 바로 말했다. 한국 여자들에게서 느꼈던 그 미묘한 줄다리기, 말과 속마음 사이의 거리, 표정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읽어내는 게임. 그런 것이 베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내가 가진 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총알이 떨어진 것과 같았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무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베키 앞에서는 기술도 전략도 필요 없었다. 그냥 나 자신이면 됐다. 꾸미지 않은 가식 없는 강준혁이면 충분했다. 그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동시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가을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수업이 끝나면 인문관 앞 벤치에 앉아 캔커피를 마셨다. 베키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고 나는 영어를 연습하고 싶었으니까 서로에게 좋은 거래였다. 그녀가 한국어를 말할 때의 억양은 웃음을 자아냈다. 된장찌개를 돈장찌개라고 발음했고 감사합니다의 억양은 노래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나의 영어도 만만찮았다. 베키는 내 발음을 고쳐주다가 결국 웃음을 터뜨리곤 했는데 그 웃음에는 조롱이 없었다. 그저 즐거움만이 가득했다. 대화의 깊이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베키는 아버지를 따라 독일, 일본을 거쳐 한국에 왔다고 했다. 군인 가정의 아이가 의례 그렇듯 정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랐지만 그래서 오히려 어디에서든 빠르게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인종차별을 경험한 것은 9살 때 독일에서였다고 했다. 슈퍼마켓에서 한 노인이 그녀에게 침을 뱉었다고 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딸의 얼굴을 닦아주며 했던 말. 넌 아름다운 아이야, 베키. 내 피부색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지만 그걸 사랑하는 건 내 선택이야. 그 이야기를 할 때 베키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담담했다. 그리고 그 담담함 속에서 나는 이 여자가 가진 단단함의 뿌리를 보았다. 열흘쯤 지난 어느 수요일 수업이 끝나고 캠퍼스 뒷산 쪽으로 걸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바닥을 덮고 있었고 저녁 해가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베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내 팔을 잡았다. 준혁, 여기 예쁘다. 그녀의 손이 내 팔에 닿는 순간 피부 아래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손은 컸다. 한국 여자들의 작고 하얀 손과는 달랐다.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내 팔을 감싸는 힘은 부드럽지만 확실했다. 이 여자는 잡을 때 확실히 잡는 사람이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 감각은 새로웠다. 수많은 여자의 손을 잡아왔지만 누군가의 손길에 심장이 이렇게 요동치는 것은 처음이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베키가 내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다. 차창으로 들어오는 석양이 그녀의 짙은 갈색 피부 위에 따뜻한 금빛을 입혔다. 촘촘하게 따은 머리카락에서 코코아 버터와 시어버터가 섞인 달콤한 향이 올라왔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 향을 폐 깊숙이 채워넣고 싶었다. 버스가 종점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그녀를 깨우지 않았다. 그리고 학교 축제가 왔다. 캠퍼스 전체가 술과 음악과 젊음으로 들끓는 밤이었다. 과 부스에서 소주를 팔고 노래자랑 무대에서 서태지 노래가 울려 퍼지고 여기저기서 폭죽이 터지던 밤.
나는 과 친구들 사이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베키는 유학생 친구들과 다른 쪽에서 놀고 있었다. 밤 11시쯤 삐삐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공중전화에서 콜백을 했더니 베키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혁, 어디야? 나 좀 데리러 와. 축제장 한쪽 구석, 가로등 아래에 서 있던 베키는 약간 취해 있었다. 볼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술 기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 빛이었다. 유학생 친구들은 다 갔어. 나는 준혁이 보고 싶었어. 이 여자는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한국 여자라면 절대 먼저 하지 않을 말. 보고 싶다는 말. 만나고 싶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 베키는 그런 말들을 숨기지 않았다. 감정을 포장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아니, 포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나도.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고작 두 글자였지만 진심이었다. 우리는 축제장 뒤편, 인적이 드문 캠퍼스 산책로를 걸었다. 멀리서 노래자랑 무대의 음악이 희미하게 들려왔고, 은행나무 사이로 가을 바람이 불어왔다. 베키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눈썹 위로 떨어지는 빛, 높은 광대뼈 위에 은은한 윤기, 두툼한 입술의 곡선. 그 모든 것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완벽했다.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 항상 그랬듯이 그녀는 늘 솔직했고 늘 먼저였다. 그녀의 손이 내 목 뒤를 감싸 안았고 이마를 내 이마에 맞댔다. 그녀의 숨결이 내 입술 위에 닿았다. 따뜻했다. 맥주와 코코아 버터가 섞인 이국적이고 달콤한 숨결이었다. 나 준혁 좋아해. 한국어로 말했다. 서투르지만 분명한 한국어로. 그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내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 키스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한국 여자들과의 키스는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서로 눈치를 보고 분위기를 살피고 천천히 거리를 좁히는 의식 같은 것이었다. 베키의 키스는 달랐다. 거리낌이 없었다. 망설임이 없었다. 좋아하니까 키스하는 것이고 키스하고 싶으니까 하는 것이었다. 그 단순하고 강렬한 솔직함에 내 안의 모든 방어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축제장의 음악이 멀어졌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가로등 아래 우리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여자를 사로잡는 것은 알았지만 여자에게 사로잡히는 것은 처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로잡히는 쪽이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카사노바 강준혁은 그날 밤 처음으로 사냥감이 되었다. 그리고 사냥꾼의 이름은 베키 윌리엄스였다. 삼아 빠져들다. 연인이 되었다. 그 말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동시에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 캠퍼스의 카사노바와 미국에서 온 흑인 여학생.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반응은 다양했다. 부러워하는 놈, 신기해하는 놈, 어이없어하는 놈. 정태는 내 옆구리를 찌르며 키득거렸다. 야, 너 진짜 미국 여자 사귀는 거야? 그것도 흑인? 나는 웃기만 했다. 흑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왜 불편한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나중에야 깨달았다. 베키 앞에 어떤 수식어도 붙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그냥 베키였다. 내 여자.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96년의 대구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다. 거리를 함께 걸을 때면 시선이 따라붙었다.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사람, 수군거리는 사람, 가끔은 영어로 무례한 말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런 시선들이 신경 쓰였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몇 번은 손을 놓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했다. 주변의 시선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그 불편함. 카사노바의 체면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베키는 달랐다. 아니, 베키는 늘 달랐다. 그녀는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았다. 거리에서 내 팔짱을 끼고, 캠퍼스에서 내 뺨에 키스하고, 식당에서 내 손을 잡았다.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마치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한 번은 동성로에서 걷고 있을 때 지나가던 남자가 우리를 보며 대놓고 한마디 했다. 쟤 흑인 여자 사귀네. 취향도 특이하다. 나는 멈칫했다. 주먹이 움켜쥐어졌다. 하지만 베키는 내 팔을 더 꽉 끼안으며 웃기만 했다. 준혁, 모르는 사람이 뭐라 하는 건 상관없어. 내 아빠가 그랬어. 내가 행복하면 세상이 뭐라 하든 내가 이기는 거라고. 그녀 앞에서 시선을 의식하는 내가 오히려 부끄러워졌다. 베키는 9살 때 독일 슈퍼마켓에서 침을 맞고도 단단해진 여자였다. 그런 여자 옆에서 남의 시선 따위에 흔들리다니.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주변을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베키에게 빠져드는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이다. 그녀의 매력은 겹겹이 쌓여 있었다. 처음에는 외모였다. 짙은 갈색 피부는 햇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고, 실내에서는 깊고 부드러운 초콜릿빛이었다. 촘촘하게 따아 올린 머리카락을 풀면 풍성하고 탄력 있는 곱슬머리가 어깨 위로 쏟아졌는데, 그 머리카락 사이에서 올라오는 코코아 버터 향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향이 되었다. 그녀의 피부결은 한국 여자들과 확연히 달랐다. 매끄럽되 그 아래로 탄탄한 근육의 결이 느껴졌다. 악수를 할 때, 팔짱을 낄 때, 어깨를 스칠 때마다 전해지는 그 탄력. 연약함 대신 생명력이 느껴지는 몸이었다. 그녀가 웃으면 볼 근육이 솟아올랐고, 팔을 뻗으면 어깨와 등의 선이 유려하게 움직였다. 마치 몸 전체가 하나의 악기처럼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외모보다 더 나를 사로잡은 것은 그녀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에서 나는 여자들의 속마음을 읽는데 능숙한 남자였다. 괜찮아라고 말하면 괜찮지 않다는 뜻이고, 화 안 났어라고 말하면 화가 났다는 뜻이고, 밥을 아무거나 먹자고 하면 이미 먹고 싶은 것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었다. 그 미묘한 코드를 해석하는 것이 한국의 연애였고, 나는 그 게임의 달인이었다. 베키에게는 해석할 것이 없었다. 모든 것이 표면에 있었다. 좋으면 웃었고, 슬프면 울었고, 화가 나면 말했다.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아 세우고 키스했다. 수업이 끝나면 강의실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내 목에 팔을 감았다. 전화를 할 때면 I miss you 준혁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I love you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다. 한국 남자에게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은 부담스러운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베키의 솔직함은 전염성이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나도 먼저 손을 잡고, 먼저 팔을 감고, 먼저 입을 맞추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밤이었다. 베키의 집에서 영화를 보기로 했다. 캠프 페이지 근처 아버지가 빌린 작은 오피스텔. 거실에 텔레비전과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었고, 베키가 미국에서 가져온 VHS 테이프가 한 상자 가득 있었다. 비디오를 틀었지만 영화가 뭐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나는 것은 소파 위에 나란히 앉아있던 그 시간, 좁은 소파에서 어깨가 맞닿아 있던 그 감촉, 그리고 영화를 보는 척하면서 점점 가까워지던 우리의 거리뿐이다.
베키가 먼저 내 무릎 위에 다리를 올렸다.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그 자리가 자기 다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듯이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종아리 위에 손을 얹었다. 청바지 아래로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의 곡선이 손바닥 위로 전해졌다. 텔레비전 불빛이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윤곽을 흔들리게 비추고 있었다. 베키가 몸을 돌려 나를 바라봤다. 영화의 대사가 흐르고 있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침묵만이 있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 침묵. 그녀의 손이 내 셔츠 칼라를 잡았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끌어당겼다. 준혁.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목소리에 담긴 떨림과 기대와 확신. 그녀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돌려 말하지 않는 여자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원하는 것은 나였다. 입술이 닿았다. 축제의 밤보다 더 깊고 더 뜨거웠다. 그녀의 손이 내 목 뒤에서 머리카락을 움켜쥐었고 나의 손은 그녀의 등을 타고 올라갔다. 셔츠 아래로 느껴지는 피부의 감촉. 매끄럽고 뜨겁고 살아있었다. 한국 여자들의 차갑고 하얀 피부와는 전혀 다른 온도. 체온 자체가 높은 것 같았다. 손을 가만히 대고 있기만 해도 열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나는 떨고 있었다. 카사노바 강준혁이 떨고 있었다. 이 상황이 낯설어서가 아니었다. 여자와 단둘이 있는 것은 익숙했다. 셔츠 단추를 푸는 것도, 조명을 낮추는 것도, 침대 위의 풍경도 익숙했다. 하지만 베키는 달랐다. 그녀 앞에서는 내가 아는 모든 방식이 의미를 잃었다. 여태까지의 경험이라는 것이 이 순간에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그녀가 내 귀에 속삭였다. 긴장했어?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속삭임. 그 목소리에 웃음기가 담겨 있었다. 놀리는 것이 아니었다. 안심시키는 웃음이었다. 괜찮다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는 것을 담은 웃음이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영화 속 대사가 어둠 속에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남은 것은 그녀의 숨소리와 내 심장 소리뿐이었다. 그녀가 나를 이끌었다. 늘 그랬듯이 먼저, 늘 그랬듯이 당당하게. 하지만 그 당당함 속에 부드러움이 있었다. 나를 재촉하지 않았고 나를 기다려 주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아 자신의 허리에 올려놓았을 때 그 허리의 곡선이 손바닥 안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손가락 사이로 전해지는 피부의 열기,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하게 움직이는 근육의 파동, 그리고 그 위로 번지는 코코아 버터 향. 세상이 좁아졌다. 좁은 소파가 우주의 전부가 되었고 두 사람의 체온이 유일한 온도가 되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피부는 밤하늘처럼 깊었고 그 위로 텔레비전의 파란 빛이 별빛처럼 흩뿌려졌다. 나는 그 밤하늘 속으로 빠져들었다. 천천히 하지만 돌이킬 수 없이 깊게. 그것은 내가 알던 것과 달랐다. 내가 알던 것은 정복이었다. 여자를 리드하고 주도권을 쥐고 끝나면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는 것. 그것이 내가 아는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베키와의 그 밤은 달랐다. 그것은 정복이 아니라 항복이었다. 파도가 해변을 집어삼키듯 그녀의 열정이 나를 삼켰다. 나는 파도에 몸을 맡겼다. 저항하지 않았고 저항할 수도 없었다. 그저 파도가 데려가는 곳으로 갔다. 깊은 곳, 더 깊은 곳,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곳까지. 그녀는 솔직했다.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좋으면 좋다고 말했고 더 원하면 더 원한다고 말했다. 그 거리낌 없는 솔직함은 침대 위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강렬해졌다. 감추지 않았다. 꾸미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새벽이 왔을 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베키는 내 팔 위에 머리를 올리고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내 가슴을 울렸다. 땀이 마르고 남은 자리에 코코아 버터 향과 우리 둘의 체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25해를 살면서 수많은 여자를 만났지만 여자와 함께 새벽을 맞이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끝나면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나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새벽 나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이 팔 위에 올려진 그녀의 머리 무게가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무게로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변했다. 과 미팅에 나가지 않았다. 후배들의 소개팅 자리를 거절했다. 삐삐가 울려도 베키가 아니면 콜백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놀랐다. 야, 강준혁, 너 진짜 미쳤구나. 카사노바가 한 여자한테 올인한다고? 나는 웃기만 했다. 미쳤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 나는 진짜로 미쳐 있었다. 베키의 웃음에, 베키의 목소리에, 베키의 손길에, 베키라는 사람 전체에 중독되어 있었다. 한번 맛본 바다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얕은 물에서 만족할 수 없다. 나는 이미 깊은 곳을 알아버렸다. 돌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기만 했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의 편도 아니었다. 캘린더의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었다. 베키의 아버지 임기가 끝나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까마득하게 멀어 보이던 그 날짜가 이제는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모른 척했다. 베키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품 안에서 시간이 멈춘 것처럼 살았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시간에 끝이 있다는 것을.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계절이 천천히 겨울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 사와 바람이 지나간 자리. 겨울이 왔다. 대구의 겨울은 건조하고 매서웠다. 바람이 뺨을 핥히고 숨을 쉬면 허연 입김이 올라왔다. 캠퍼스의 은행나무는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다. 그 풍경이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닮아 있었다. 베키의 아버지 임기 종료일이 확정되었다. 이듬해 2월 말. 겨우 2달 남짓이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남은 시간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더 뜨겁게 만났다. 마치 시간이 모자란 만큼 밀도를 높이려는 것처럼. 수업이 끝나면 곧장 만났고 주말이면 아예 붙어 있었다. 베키의 집에서, 내 하숙집에서, 캠퍼스 구석구석에서. 겨울바람이 매서워도 상관없었다. 우리에게는 서로의 체온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침묵이 찾아왔다. 그녀의 팔 안에 안겨 있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숫자가 떠올랐다. 57일, 56일, 55일. 매일 하나씩 줄어드는 숫자. 마치 폭탄의 타이머처럼.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가지 말라는 말, 남아달라는 말,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 그런 말을 하면 이 순간이 무너질 것 같았다. 유리잔 위에 올려놓은 시간을 조심스럽게 다루듯 우리는 남은 날들을 조용히 살았다. 2월이 왔다. 대구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베키의 짐은 하나둘 상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오피스텔에 갈 때마다 빈 공간이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였다. 벽에 붙어 있던 사진이 떼어지고 책장이 비고 VHS 테이프 상자가 테이프로 봉인되었다. 그녀의 흔적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다. 출발 일주일 전 베키가 말했다. 준혁, 마지막 날 공항 안 와도 돼. 아무렇지 않은 투였다.
마치 내일 날씨 이야기를 하듯. 왜? 공항 이별 싫어. 슬픈 거 싫어. 그녀다웠다. 슬픈 것도 솔직하게 싫다고 말하는 여자.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솔직함 뒤에 숨겨진 것을, 그녀도 두렵다는 것을, 공항에서 울 수도 있다는 것을, 늘 당당하던 베키가 무너지는 모습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갈 거야. 내가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였다. 이번에는 내가 당당했다. 출발 당일 대구공항. 9월의 태양 아래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2월의 회색빛 하늘이었다. 국제선 출발 로비는 한산했다. 베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먼저 수속을 밟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악수를 청하며 눈빛으로 인사했고 어머니는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테이크 케어, 준혁. 어머니의 품에서 코코아 버터 향이 났다. 베키의 향이었다. 아니, 베키가 물려받은 어머니의 향이었다. 그 향에 순간 목이 메었지만 나는 참았다. 베키와 둘만 남았다. 그녀는 청바지에 가죽 재킷 차림이었다. 처음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와 비슷한 차림. 그때처럼 당당한 어깨, 그때처럼 환한 웃음. 하지만 그 웃음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반년을 함께 보내며 그녀의 모든 표정을 읽는 법을 배웠으니까. 베키가 가방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받아들었다. 편지지에 빼곡하게 적힌 영어 글씨. 그리고 그 아래 주소와 전화번호. 미국 집 주소랑 전화번호. 편지 써. 전화해. 그리고 그녀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짙은 갈색 눈동자가 형광등 아래서 흔들리고 있었다. 처음 봤다. 그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놀러와, 준혁. 아메리카 이즈 나떼파. 그리고 웃었다. 활짝? 그녀답게. 눈가에 맺힌 것이 눈물인지 빛의 장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그녀가 울지 않기로 했다면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베키가 한 발 다가왔다.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녀의 손바닥은 따뜻했다. 늘 그랬듯이 이마를 내 이마에 맞댔다. 축제의 밤처럼, 오피스텔의 소파에서처럼 수백 번 맞대었던 이마가 이번에는 마지막이라는 무게로 다가왔다. 짧은 키스, 입술이 닿았다 떨어졌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베키가 몸을 돌렸다. 출국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당당한 어깨,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흔들림 없는 뒷모습, 가죽 재킷 위로 풍성한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그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게이트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 쥔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펄럭였다. 그 종이에서 희미하게 코코아 버터 향이 났다. 베키가 떠난 후 봄이 왔다. 캠퍼스에 벚꽃이 흩날리고 새 학기가 시작되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갔다. 나만 빼고. 정태가 미팅을 잡았다. 간호학과 여학생 넷이 온다고 했다. 예전의 나라면 눈이 번뜩였을 자리였다. 나는 거절했다. 왜? 너 강준혁 맞아? 맞았다. 강준혁이 맞았다. 하지만 더 이상 카사노바 강준혁은 아니었다. 여자를 만나봤다. 정태의 성화에 못 이겨 소개팅 자리에도 나갔다. 상대는 예뻤다. 화장을 정갈하게 하고 웃을 때 손으로 입을 가리고 괜찮다면서 괜찮지 않은 표정을 짓는 전형적인 한국 여자였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손을 잡는 순간 알았다. 이 손은 아니다. 이 온도가 아니다. 이 감촉이 아니다. 코코아 버터 향이 나지 않았다.
손바닥 아래로 탄탄한 근육의 탄력이 느껴지지 않았다.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거리낌 없는 솔직함이 없었다. 가로등 아래서 먼저 다가와 내 목을 감싸 안는 당당함이 없었다. 베키가 아니었다. 누구를 만나도 베키가 아니었다. 그때 깨달았다. 바다를 알아버린 사람은 호수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태양의 온도를 알아버린 사람은 촛불에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어느 날 밤 혼자 하숙집에 앉아 베키가 준 종이를 펼쳤다. 빼곡한 영어 글씨.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다. You are the first man who made me want to stay. But life doesn't always let us stay. I will always carry you in my heart. 준혁. Come find me someday. 당신은 내가 머물고 싶게 만든 첫 번째 남자야. 하지만 삶이 항상 머물게 해주지는 않지. 내 마음속에 널 항상 품고 살게, 준혁. 언젠가 나를 찾아와. 종이 위로 물방울이 떨어졌다. 내 눈에서. 카사노바 강준혁이 여자 때문에 우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그 종이는 아직도 내 책상 서랍 속에 있다. 빛이 발에서 글씨가 흐릿해졌지만 코코아 버터 향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가끔 그 종이를 펼칠 때면 96년 가을의 공기가 되살아난다. 은행나무 아래의 그녀, 축제장 가로등 아래의 키스, 소파 위에서 나를 이끌던 따뜻한 손, 공항에서 돌아서던 당당한 뒷모습. 사람들은 말한다. 흑인 남자를 한번 만나면 다른 남자를 못 만난다고. 그건 여자 이야기겠지만 나는 알고 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흑인 여자를 한번 만나면, 아니, 베키 윌리엄스 같은 여자를 한번 만나면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어쩌면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녀의 피부색 때문이 아닐 것이다. 그녀의 솔직함, 당당함, 따뜻함. 거리낌 없이 사랑하고,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거리낌 없이 떠날 줄도 아는 여자.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은 평생에 한 번뿐이었다. 미국은 그리 멀지 않다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 종이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지 못했다.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다. 가면 다시 빠져들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바람은 지나갔다. 하지만 바람이 남긴 흔적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내 안에 살아있다. 가끔 거리에서 코코아 버터 향을 맡으면 나는 멈춘다.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 잠깐, 아주 잠깐. 96년 가을, 대구의 캠퍼스가 눈앞에 펼쳐진다. 인문관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 거리낌 없는 환한 웃음. 당당한 어깨. 그리고 내 이마에 닿는 그녀의 따뜻한 이마. 베키.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를 때마다 내 안의 25은 아직도 떨고 있다.